정권으로서는 그들이 꿈꾸는 도시를 형상화시켜줄 유능한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때 권력의 핵심이던 김종필이 김수근과 인연을 맺는다.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은 김수근의 세련된 소양에 매료됐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과감히 맡긴다. 김수근 선생이 아마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종필 선생이 그 부장이 그 당시에 옆에 앉으셨다가 이제 그 김수근 스케치하는 걸 보고서 제가 좀 좋은 아마 워커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있는데 당신을 인바이트 하겠다.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건축가인 김수근으로서도 자본을 대고 일감을 주는 건축주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개발 시대 김수근과 권력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 속에 있었다. 65년 그는 박정희가 설립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부사장에 취임했다. 바야흐로 김수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 정치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낙후된 우리의 현실을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의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수근이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어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부분, 즉 뭐냐면은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가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또 김수근 선생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렇게 바라본 거죠. 국회의사당을 세우려는 계획이 또다시 마련된 것은 68년 5월, 이번에는 여의도였다. 이번에도 국회의사당 신축 설계안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났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이를 외면했고 겨우 8명만이 참여했다. 국회 측이 제시한 이른바 설계 요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건축주인 정부가 건축가들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후에 군인 반하고 우리하고 같이 설계를 해라. 그래서 못한다. 국제현상설계 룰이 있어가지고 국제현상설계에 붙여가지고 당선된 그거는 그 사람들만이 설계를 하게 유네스코 규정이 돼 있다. 그런 것도 배우지 않고 말이야. 현상설계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뭐 최고회의만 다 한 줄 알고 이 새끼들아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되는 나가라. 쫓아내버렸지. 김수근도 당연히 설계를 의뢰받았다. 그러나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건축주인 국회 사무처 측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를 알아봤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건축은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건축가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처사, 불신을 받는 형편 아래서 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에 권한한 내 개인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평로 국회의사당은 지난번 제93회 임시국회를 맞이하고 결국 국회의사당은 4명의 건축가들의 공동 설계안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6년 만인 75년 8월 15일 완공됐다. 의사당은 한강을 굽어보는 여의도 10만 평 대지에 높이 70m의 6층 건물입니다. 6년 동안 원래 설계도는 국회 측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고쳐졌다. 기둥은 갈수록 굵어졌고 난데없는 도움이 등장했다. 의사당은 박 대통령의 평화 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족 전당으로서의 웅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은 마치 파르테논 신전처럼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크고 웅장한 건축을 좋아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뜻에 가장 충실한 건축이었고 이후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그 이후로 저희
그 권력시대, 독재 시절에 세워진 많은 건축들이 그 건축을 본받아서 관공서 건물이라 그러면 의뢰의 좀 권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지어지곤 하는 게 그게 아마 그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공서 건물은 시민하고는 굉장히 멀어지고 굉장히 높아지고 막 그런 거죠. 이순신 장군 동산도 엄청나게 높이 세우고 모든 것이 다 높아지고 커지고 허황되게 변하는 거죠. 관공서에서 박물관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도심 곳곳에는 비슷한 모양의 높고 거대한 건축들이 하나둘 세워졌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개관 테이프를 그것은 우리 건축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우리 삶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국립극장이 개관됐으니 앞으로 우리나라 무대 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 예술의 중흥을 이룩하는 데 힘쓰라고. 문화예술의 대전당이 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박정희 그 시대 대통령은 군사정권이 공공건축에 요구했던 또 다른 가치는 한국 전통의 구현이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 그것은 건축가들의 의지대로 지혜롭게 구현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아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 이런 식의 이슈 중에 하나 중에서 이제 민족 중흥이라는 말을 쓴 게 있죠.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뭔가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뭐 특별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몇 가지 공공건축에 대해서 소위 그 실제로 목조로 집을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이제 그 옛날 전통적인 형식의 집을 이제 몇 개 짓게 만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것을 그 단청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베이지색 비슷한 이제 그런 식의 색깔로 이렇게 나치로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스타일의 건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예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권력과 긴밀한 이해관계에 있던 김숙은 또한 그러한 시대적 요구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다. 60년대 지어진 김수근의 초기 작품들은 당시 군사정권의 이념과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는 한국에서 전후 최초로 지어진 기념건축이자 당시 반공연맹의 본부였다. 때문에 김수근은 이 작품에 군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으려 했다. 타워 호텔, 한국전 참전국 17개국을 상징한 17층 건물이지만 실제 높이보다 더 높아 보이도록 설계됐다. 건축가들이 어떤 순수한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그런 현실을 자신의 어떤 건축 세계로 끄집어 들어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수근 선생도 당시 그런 시대적 현실을 알고서 그것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분이 설계한 60년대 건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6년 김수근은 건국 이래 최초의 주상복합타운으로 계획된 세운상가 건설에 참여한다. 세운상가는 도시 안에 작은 도시를 만든다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창한 상가 아파트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인현동을 가로질러 세워질 이 연쇄 상가 아파트는 높이 12층에서 최고 22층까지 올라갈 것인데 점포 2천여 개와 세운상가는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질